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인생에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월든. 소로의 5번째 이야기, 고독. 지금은 온몸이 하나의 감각으로 바뀌고 땀구멍 하나하나로 기쁨을 숨쉬는 감미로운 저녁입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자유로운 자연의 느낌을 품고 자연의 일부를 품고 돌아다닙니다. 구름이 낀 데다 바람까지 부는 서늘한 날씨인데도 나는 셔츠 차림으로 돌이 깔린 호숫가를 따라 걸어봅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요소가 내게는 유난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황소개구리는 밤의 도착을 알리듯 시끄럽게 울고 수면 건너 잔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에 묻어 속독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오리나무와 백약나무에 대한 감흥으로 나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평온한 마음은 호수처럼 잔물결을 일으킬 뿐 넘실대지는 않습니다. 저녁바람에 이는 이 자잘한 흔들림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만큼이나 폭풍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주위는 어두워졌으나 바람은 여전히 불어 숲속에서 아우성치고 물결은 밀려들어 어떤 동물들은 노랫소리로 다른 동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휴식은 결코 완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거친 동물들은 쉬지 않고 이제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여우며 스컹크, 토끼들이 이제 겁없이 들과 숲속을 배회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야경꾼들, 생동감 넘치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사이에 누군가 찾아와 명함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명함은 꽃 한 다발이거나 상록수 화환이거나 아니면 노란 호두나무 잎새나 나무 조각에 연필로 이름을 적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 숲을 찾은 그들은 오는 중에 장난삼아 숲의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또는 무심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버들가지의 껍질을 벗긴 다음 그것을 둥글게 엮어내 책상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나 풀잎이 구부러진 모양이나 신발 자국을 보고 내가 없는 동안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사소한 흔적들. 우리 주위에는 대체로 널찍한 공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평선이 바로 팔꿈치 밑에 와 있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훌륭한 숲도 호수도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발길로 닿게 하면서 자연과 함께 나누어 쓰고 또 울타리도 치면서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나는 이 광활한 지역을 인적도 없는 몇 제곱마일이나 되는 이 버림받은 숲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가까운 이웃도 1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심지어 내 집에서 반마일이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인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숲으로 에워싸인 지평선을 나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멀리 호숫가를 지나는 철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내가 사는 곳은 초원지대만큼이나 외로운 곳입니다. 뉴 잉글랜드이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마치 나만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조그만 세상을 송두리째 갖고 있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밤중에 나그네가 내 집 앞을 지나가거나 문을 두드린 적도 없었는데 그건 내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면 최후의 인간이 된 것보다 더했습니다.
오늘 콩밭에 물을 주는 이슬비로 나는 집안에 박혀 있었음에도 결코 따분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비 때문에 콩밭을 매지는 못했지만 그건 잡초를 뽑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비가 계속 내려서 땅에 묻은 씨앗이 썩고 저지대에 심은 감자를 버리게 된다 해도 그 비는 고지대의 풀에는 유익하며 풀에 유익하다면 내게도 좋은 것입니다. 간혹 나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게 그럴 만한 점이 없는데도 내가 남들보다 신의 총애를 더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마치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신의 면허나 보증을 받아 특별한 인도와 보호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지금 나를 추켜 세우고 있는 건 신들일 것입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도 고독감이 엄습한 적도 없었지만 언젠가 내가 숲에 들어온 지 몇 주일이 지났을 때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평화롭고 건전한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닐까 하는 의혹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건 왠지 재미없는 일 같았습니다. 이제 곧 정상을 찾으리라고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문득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운데 내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소리와 풍경에서 자연과의 감미롭고도 자애로운 친교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기처럼 무한하면서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이웃들의 이점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졌으며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솔잎 하나하나가 팽창하며 감흥이 부풀어 올라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흔히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풍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혈연을 가진 듯한 어떤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또한 내게 가장 가까운 혈족이며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사람도 마을에 있는 누군가도 아니라는 것. 어떤 장소도 이제는 두 번 다시 낯설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내가 가장 즐겁게 보낸 시간 중에는 봄이나 가을철, 오랫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오면 오전은 물론 오후 나절에도 집안에 박혀 끊임없이 부는 바람 소리와 몰아치는 빗소리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외로우시겠군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낮과 밤이면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하실 테죠.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도 알고 보면 우주 속의 점 하나일 뿐이요.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도무지 폭을 알 길이 없는 저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주민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 같소. 그러니 어째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야 하오. 우리 행성이 은하수에 있기라도 하단 말이오. 당신이 방금 던진 질문은 내가 보기엔 그다지 중요한 질문 같지 않구려. 사람들은 동료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외롭게 만드는 건 대체 어떤 공간이겠소? 나는 아무리 두 다리로 애를 써봤자 두 마음이 서로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싶어지는 것이 뭐겠소? 분명 많은 사람들 곁은 아닐 거요. 역이나 우체국, 술집, 공회당, 학교, 식품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비콘힐이나 파이브 포인트 같은 곳도 아닐 것이요. 그보다는 버드나무가 물가에 서서 그쪽으로 뿌리를 뻗듯이 모든 경험에서 볼 때 생명을 분출하는 영구적인 원천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할 거요. 그곳이 어딘가는 각자의 본성에 따라 다를 테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곳에다 자신의 지와 강을 팔 거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월튼 숲길에서 소 2마리를 끌고 시장에 가는 마을 사람 하나를 따라 잡았는데 그는 이른바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평안한 삶을 포기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에 그다지 문제가 없노라고 대답했는데 그건 건성으로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가 어두운 진흙길을 헤치고 다음날 아침쯤 도착하게 될 브라이튼인지 브라이트타운인지 하는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둔 채 집에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있어 눈을 뜬다거나 다시 살아난다는 가망성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서 우리의 모든 감각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대체로 지엽적이고 하찮은 일만을 관심사로 삼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가 혼란을 겪는 원인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 바로 곁에는 그것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바로 옆에서도 가장 큰 법칙들이 끊임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가 고용한 일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일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대로 노동하는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이 끝나면 관객은 제 갈 길로 갑니다. 그에게는 그 연극이 하나의 허구이며 상상에서 나온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성만으로도 우리는 쉽사리 형편없는 이웃이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보다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는 일이 유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대라도 함께 있으면 이내 실증이 나고 좋아하는 감정도 쉽게 마련입니다. 나는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고독만큼 상대하기 좋은 친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방에 박혀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섞일 때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늘 혼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북적거리는 교실에서라도 정말로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이라면 사막의 탁발승만큼이나 격리된 셈입니다. 농부는 하루 종일 혼자서 들이나 숲에서 김을 매거나 나무를 베며 지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것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농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기분 전환을 할 만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온종일 혼자 지낸 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학생이 어떻게 밤이든 낮이든 집에 혼자 있으면서 권태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건지 의아해합니다. 농부는 학생이 집안에 있더라도 농부가 그렇듯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비록 좀 더 은결된 형태이긴 해도 역시 농부처럼 기분 전환과 교제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교제들은 대부분 지나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뭐든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짬도 없이 금방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듯 만나서는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해묵은 치즈를 새로운 맛이라고 내놓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을 그런대로 참아주고 싸움을 벌이지 않기 위해 이른바 예절과 정중함이라는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에서도 만나고 친목회에서도 만나며 밤마다 난로가에서도 만나니 말입니다. 지나치리만큼 근접해서 살고 있고 서로 걸리적거리고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여서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마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더라도
분명 중요하고 애정어린 의사소통을 하는데 충분할 텐데도 말입니다.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나무 밑에서 죽어가던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쇠약으로 병적인 환상에 사로잡힌 그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 괴기스러운 환상에 의해 고독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힘을 유지할 경우 우리는 앞의 경우와 비슷하면서도 더욱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기운을 얻게 되고 자신이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집에는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특히 아무도 오지 않는 아침나절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저토록 큰 소리로 웃는 아비나 월튼 호수 자체가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 외딴 호수에게 대체 무슨 친구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 담청색 물빛에는 푸른 악마 대신 푸른 천사들만 있을 뿐입니다. 태양 역시 혼자인데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간혹 둘로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중 하나는 가짜 태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혼자이지만 악마는 혼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악마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 무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초원의 한 송이 우단 현삼이나 민들레, 콩잎, 괭이밥 등의 땅벌이 외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외롭지 않습니다. 방앗간 옆 개울이나 풍향기, 북극성, 남풍, 4월의 소나기, 1월의 해빙, 새집에 든 첫 번째 거미가 그렇듯 나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숲속에서 바람이 윙윙대는 긴 겨울밤이면 이따금 예전 이곳에 정착했고 원래 주인이었던 노인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 노인이 월튼 호수를 파서 그 밑에 돌을 깔고 주변에 소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내게 옛 시절과 새로 다가올 영원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나 사과술이 없이도 사귀는 기쁨과 즐거운 일들을 얘기하며 유쾌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노인은 현명하고 재미있는 친구여서 무척 내 마음에 드는데 고프나 휠리가 그랬듯이 여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노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이웃에는 노부인도 한 사람 살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그녀의 향기로운 약초밭을 거닐며 약초도 캐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녀는 비할 데 없는 풍요의 재능을 갖춘 분으로서 신화 이전의 시대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모든 전설의 기원과 그 전설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들이 그녀가 젊었을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색 좋고 정정하며 어느 기후, 어떤 계절에든 기쁨을 느끼는 이 부인은 자신의 자녀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자연에 향연할 길이 없는 순수와 은혜는 영원토록 건강과 원기를 선사해 주지는 않는가? 또한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감흥하는 것이기에 만약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로 슬퍼한다면 모든 자연이 그 슬픔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의 밝음도 사라지고 바람은 자비로운 한숨을 내쉬고 구름은 눈물을 뿌리고 숲은 한여름에도 잎을 떨구며 애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대지의 지혜를 구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이 바로 그 잎이며 식물의 부식토가 아닌가? 우리를 건강하고 평온하고 흡족하게 해줄 묘약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나 그대의 증조부가 빚은 약이 아니라 우리의 증조모인 자연이 빚은 우주의, 야채의,
식물의 약으로서 자연은 그것으로 영원한 젊음을 누리고 전성기의 수많은 파노인보다 오래 살며 그들의 부식한 기름기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나의 만병통치약은 종종 약병을 싣고 다니는 저 길쭉하고 납작한 마차 모양의 시커먼 범선에서 실어내린 삼도천의 사해의 물을 섞어 만든 가짜 물약이 아니라 희석시키지 않은 순수한 아침의 대기 한 모금입니다. 아, 아침의 대기. 만약 사람들이 하루에 셈인 이 대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병 속에 담아 상점에 팔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침 시간 예매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의 대기는 아주 서늘한 지하실에서도 정오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미 그 전에 병마개를 열고 나와 오로라의 발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월든은 19세기에 쓰여진 책으로 법정 스님이 사랑한 바로 그 책이라는 문장 때문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시대 배경이 달라서도 있지만 내용 중간중간에 인용하는 부분의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 매사추세츠주의 콩고드에서 태어났고 1837년 하버드대를 졸업했습니다. 소로는 스승이자 친구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나 윌리엄 엘러리 채닝과 함께 산책과 대화를 나누면서 평생을 콩고드 마을 주변에서 특히 콩고드의 황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좀 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에 소박한 오두막을 지었는데 그 오두막은 5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인생에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책의 차례는 삶의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독서, 삶의 소리, 호수, 겨울호수, 맺은 말까지 총 18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고독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되면서 고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사회에서 활발하게 생활할 때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노후, 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고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독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일 수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요. 월든을 읽다 보면 사람 속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고독은 나이와 상관없이 외부의 참견 없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건강하면 그때까지도 살 수 있지만 보통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연 휴양림이나 산 인근 숙소에 묵을 때 불빛 없는 새까만 밤하늘과 새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할 때면 심심하리만큼 평온한 감정과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핸드폰을 하루 아니 1시간, 1분을 보지 않아도 뭔가 허전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글 속에 농부는 하루 종일 혼자서 들이나 숲에서 김을 매거나 나무를 매며 지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것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노후에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